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73번째 시간 앤소니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전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어떻게 낙찰을 받고 명도를 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시간에 소개될 사례를 공부해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른 사건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에 아주 복잡한 내용의 다가구 주택이 경매를 했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제 뒤에 있는 그 자료는 아주 복잡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임차인이 18가구가 되고 감정가가 한 10억대는, 그런데 이것이 3억대까지 유찰된 아주 내용이 복잡한 사건인데 하나씩 보시면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입니다. 토지 면적이 120평, 건물은 210평이 넘고요. 토지 건물이 모두 경매 대상입니다. 이것이 2005년도에 10억 7,800에 감정이 되고 2006년에 한번 낙찰되었다가 불허가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2006년 11월에 5억여 원에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투자나 또는 채무자하고 관련이 된 것이 아니고 채권자 쪽과 관련이 되어서 이 사건에 좀 개입을 했었고, 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아주 복잡하지만 복잡한 걸 떠나서 경매 물건은 이렇게 여러 사람, 여러 채권자나 채무자, 이해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이와 같이 복잡한 내용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좀 아셨으면 해서 사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백 씨입니다. 두 개의 주택이 하나로 붙어져 있는데 많은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런데 그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이런저러한 이유로 계약서를 좀 변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짜리 임차인은 나는 4천만 원에 살고 있다. 그렇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다음에 그것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그런 형식 때문에 계약서가 한 개가 아닌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채무자가 중간에 어떤 일로 잘못되어서 오랫동안 이 집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2001년도에 경매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만들어져 있던 여러 변조된 계약서가 그 당시 2001년도 경매에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진정한 권리인 것처럼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취하되었다가 다시 두 번째 경매가 지금 이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변조된 계약서들이 잘못되어서 어디 가 있던 이 채무자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이것이 그대로 두 번째 경매에 있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들어서 그걸 그대로 주장하는 사건까지 가게 된 거죠. 좀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3층 건물이 한 동이 있고 제시외 건물이 아주 큰 규모의 제시외 건물,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 건축물이죠. 제시외 건물이 있습니다. 주변도 좀 보여드릴까요? 주택은
관리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많이 험한 집입니다. 아주 좁은 길 안에 주택가 안에 박혀 있는, 그래서 차 한 대가 들어가기에도 좀 비좁은 골목 안길이고요. 여기가 강동역이나 이러한 역세권하고는 좀 멀리 떨어진 주택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여기에 재개발에 대한 이런 호재가 없습니다만 장래에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죠. 다시 자료를 볼까요? 보시다시피 많은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내용입니다. 등기부도 아주 복잡하죠. 오래전에 99년도에 건저당이 설정되고 그 이전에 전세권, 그 이후에 많은 임차권들이 등기부에 올라가 있는 복잡한 내용이죠. 하나하나 이것을 권리 분석한다는 것은 따로 체크를 일일이 하면서 면밀히 검토해야만 겨우 윤곽이 잡힐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외형상 이것이 임차인이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계산하면 그 보증금만 8억 5,500입니다. 집값이 10억 정도에 감정이 됐는데 임차 보증금만 8억 5,500. 물론 많이 과장된 것이 따져보면 어느 정도 보입니다만 과장돼도 아주 많이 과장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볼까요? 맨 위에 나오는 이 권씨. 최초에 4천만 원 계약인데 5천만 원을 신고했고요. 두 번째 김씨. 1억 500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없습니다. 위장의 냄새가 납니다. 아래쪽에 네 번째 김씨. 예전에 2001년도 경매에서는 2천만 원으로 신고했던 사람이 여기서는 4천으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봐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임차 보증금이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호수가 두 사람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된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오랫동안 문제가 됐던 사건이 임차권, 원래의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고 난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이 또 그 집에 들어와서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중복된 주장도 아주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대항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대항력이 있고 확정조차 빠르다면 그 임차인은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보시면 전입일은 빠르고 확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확정일이 늦거나 아예 확정일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98년 전입인데 2000년에 확정받았다는 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그 외에는 확정일이 미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증금이 조작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건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만 아래쪽에 보시면 99년도에 건저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인데 이것이 처음 대출해 준 곳은 서울은행입니다. 그런데 서울은행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겼는데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채권을 다시 유동화회사로 넘기고 유동화회사에서 이것을 저렴하게 부실채권을 산 다음에 경매를 신청하고 채권을 회수하려고 하는데 워낙 복잡하고 내용의 인수가 많으니까 골머리가 아파서 이것을 저한테 의뢰를 한 내용입니다. 사건이죠.
자기들이 봐도 대부분의 임차인이 과장되거나 권리가 없거나 보증금이 상향돼 있거나,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밝혀서 자기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데 좀 도움을 달라.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조사하게 됐던 거죠. 실제 자료만 봐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봐도 이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죠. 실제 이것을 제가 의뢰받고 나름대로 문서로 정리한 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엑셀로 모든 임차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워낙 많은 내용이어서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모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시, 실제 임차인이나 전세권 설정한 사람 외에 다른 인물도 많아서 그 가족들 이름까지 제가 조사해서 체크해 놓은 내용입니다. 이 전시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그림이 잘 움직이지 않네요. 실제 이 방 3개짜리가 99년도에 8천만 원까지 하지 않았다는 주변 중개업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버젓이 최초에는 4,300이었는데 이것이 8,000으로 재계약되었다. 4,300에서 오래 살다 보면 증액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이 5천, 6천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4,300짜리가 8,000으로 증액되는 경우는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많죠. 6,500짜리가 8,000에 재계약되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일일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또는 답변을 못 들은 집은 주변의 부동산에서 99년이나 또는 그 이전의 임대 상황을 일일이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체크한 내용입니다. 다시 자료로 돌아갈까요? 이러한 내용을 일일이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이것은 권리 배제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권리 배제 신청한 내용입니다.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내용들만 발췌해서 이것을 권리 배제를 신청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죠. 채무자 쪽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 권리 배제 신청한 14가구들은 대부분 허위의 임차인이거나 아니면 조작한 냄새가 나서 제가 그 내용을 계약서를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것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업소를 찾아갔죠. 저는 은행 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채권자인데 이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해서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로서는 채권을 회수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원에 일단 배당 배제를 신청하겠다. 여러분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실제 4천만 원을 나는 법원에서 받아야 이 지긋지긋한 오랫동안 문제가 있던 집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6천만 원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6천이 아니다 4천이다라고 이것을 바로 정정해서 배당을 받고 나가고 싶은 상황인데 지금 다른 사람의 눈치, 이왕 엎질러서 거짓말을 시작한 상황에서 이것을 원상태로 다시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권자 쪽에서 이러한 조작에 대해서 법원에 배제 신청을 하니까 몇몇 임차인들은 이제사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초창기에 대출받기 위해서 계약서를 제작성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서 2001년도에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 집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조작된 계약서로 많은 금액을 배당받고 나가려고 그랬다. 근데 이제 와서 그것을 원상태로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던 이 부동산 중개업에서 그러한 계약서를 조작하는데 실제 도장을 찍고 중개 역할을 한 문제의 그 중개업자를 제가 찾아갔던 거죠. 중개업소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을 생각했던지 중개업소에서 채무자에게 빨리 해결해라 아마 이런 압력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을 덮어두고 일단 높은 금액에 낙찰받을 테니까 그러면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예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배당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낙찰받겠다는 거죠. 아래쪽에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림이 좀 뒤집어졌습니다만 원래 이것이 3억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신이 4억 2천에 낙찰을 받겠다. 4억 2천 이상의 낙찰을 받을 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임차인 관계나 모든 것은 자기가 해결할 테니까 일단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이런 쪽으로 제의가 들어온 거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저는 채권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죠. 채권을 회수만 하면 됩니다. 부실 채권을 사서 거기서 채권 회수를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회수할 수 있다면 유동화 회사에서는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결정한 금액이 그러면 4억 2천 이상의 낙찰을 받으라. 그렇다면 우리는 배당 배제를 철회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이것이 그 합의서입니다. 4억 2천 이상의 낙찰을 받으라. 그리고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미리 채권자에게 맡겨라. 만약에 입찰을 들어가지 않거나 4억 2천 이하로 입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것을 2천을 못 받는 걸로 하겠다. 만약에 그 이상 입찰을 할 때는 낙찰된 다음에 2천을 돌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입찰이 진행되었는데 약속을 한 채무자는 제3자를 세워서 4억 2천이 아닌 4억 8천만 원에 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낙찰은 5억에 되어버린 거죠. 채무자가 입찰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5억에 낙찰받은 거죠. 자, 아래쪽의 내용은 제가 전부 조사한 다음에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하나하나 확인해서 일일이 기록한 내용인데 보실까요? 원래 계획 기록대로라면 5억 4천이라는 돈이 8억 4천이라는 돈이 총 보증금이 되는데 이것을 실제 밝혀내고 보니까 5억 2천으로 줄어든 거죠. 당연히 인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낙찰받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조작이 잘 안 되네요. 2억 8,800만큼의 금액을 제가 체크한 내용대로 계산하면 2억 8,800을 결국 낙찰 이후에 별도로 인수해야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이 감정이 10억 정도였고 여러 번 유찰되어서 3억대였는데 5억에 낙찰이 되었죠. 별도로 2억 8,800이 인수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2억 8,800 전액이 인수가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 밝혀지지 않은 것도 인수로 계산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억 5천이나 그 이하의 인수가 되지 않을까. 5억에 1억 5천 인수면 6억 5천이 되죠. 감정가 10억은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의 시세는 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지만 120평인데 평당 1,000만 원이면 12억이 되죠. 그래서 충분히 6억 5천이면 이것은 저렴하게 샀다고 보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것이 낙찰되고 법원에서 배당된 내용은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좀 복잡한데요. 5억에 낙찰되고 그 외에 이자를 포함해서 5억 1,400을 가지고 배당을 하는데 그 중에 경매 비용으로 세워진 것이 600만 원. 그래서 5억 700만 원을 모든 권리자에게 배당하는 내용이죠. 자, 이것을 법원에서는 한 사람씩 배당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부터 나옵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97년 건저당인가 그랬었죠. 그래서 그 당시는 3천만 원 이하 소액 1200이 되니까 1200부터 이렇게 배당을 하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는 소액이 배당이 끝난 다음에 확정일자 임차인에게 배당되고 최종적으로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2억여 원의 배당이 나갑니다. 당초에 이 사건이 두 번째 경매, 재경매하기 전에 3억여 원대에 낙찰이 됐을 때는 채권은행이 배당받는 금액이 7천여만 원이었습니다. 7천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재경매에서 가짜 임차인을 밝혀내거나 또는 위장의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밝혀낸 상태에서 높게 낙찰되어서 결국 2억 원 정도로 배당받는 걸로 바뀌었죠.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3, 4개월 동안 시간을 소비해서 가짜 임차인을 잡아내고 결국 채무자와 협의해서 이것이 높게 낙찰되도록 만들었는데 채권 회수하는 금액이 7천에서 2억 정도로 바뀌게 된 거죠. 1억 3천여만 원의 채권 회수를 더 하게 된 셈입니다. 좀 더 많은 내용을 설명드리고 싶지만 여기서는 진짜 복잡한 건 워낙 복잡한 계산 방식이니까 이 계산은 이 정도 마치고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원래의 이 사건이었죠. 보시죠. 2005년이면 경매를 처음 시작한 2005년은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은 좀 주춤한 때였었는데 이것이 불허가 된 2006년 봄 그리고 재경매를 한 2006년 11월 시기적으로 이때는 2006년 여름 이후는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은행은 이 시점을 잘 선택을 한 것 같네요.
그리고 저와 같은 경매 전문가를 통해서 위장의 임차인을 많이 밝혀냈으니까, 위장의 임차인을 많이 밝혀냈다라는 것은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줄어드는 게 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8명이 입찰하여서 제가 당초 예상했던 4억여 원대보다 훨씬 상회한 5억 초반에 낙찰이 되었고, 결국 채권자는 아까 말씀드린 1억 3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더 회수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법원의 기록에는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법원의 문건 접수 내역을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채무자나 임차인에 대한 압박으로 권리 배제를 한 기록이 여기 나타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허위의 임차인 배당을 몸받아가게 하거나 아니면 대항력을 주장 못하게 하는 압력의 수단으로 권리 배제 신청을 이용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가 합의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높은 금액의 낙찰을 받겠다고 제의가 들어오니까 이것을 권리 배제했던 것을 다시 철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원했던 금액 이상의 낙찰이 되었었고, 배당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1억 3천, 당초 계획보다 1억 3천이 더 상회한 2억 정도의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채권자는 모두 배당을 받았습니다만 임차인들 간에는 아직도 복잡한 문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아래쪽을 보면 채무자 소유자인 백 씨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당 배제를 신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임차인들 중에 일부 배당받아가는 쪽이 허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임차인이 배당에 대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도 나옵니다. 이 소를 제기한 전 씨 같은 경우 법원에는 8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신고했지만 실제는 4,2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집주인인 채무자가 제게 확인해 준 금액인데 전 씨는 법원에 권리신고한 8천을 계속 주장하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바뀐 거에 대해서 과장을 했거나 조작을 해서 바뀐 데 대해서 임차인들은 개인적인 욕심, 그래서 8천이라는 돈을 나는 다 받을 권리가 있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해와서 이게 자기 머리에 박혀 있어서 착오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8천이 자신이 받아야 될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이 개인적으로 낙찰받고 해결하기는 조금 힘에 부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일일이 권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사오고 명도하는 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전문가가 개입을 해야만 이러한 사건들이 여러분들도 투자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간이 잠깐 남으니까 짧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대구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통의 근린 주택인데요. 2억 5,400에 감정이 되고 가격이 많이 유찰되었습니다. 8,700까지 떨어졌는데 그때사 2억 5,500 그리고 다시 재경매에서 2억 2,500에 낙찰이 되었네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1억 7,700, 1억 2,400일 때 낙찰받지 않고 왜 8,700일 때 이렇게 2억 2,500에 낙찰을 받았을까?
아래쪽의 기록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보시면 말소기준 권리는 2003년 7월의 건저당이죠. 그 전의 전세권은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2003년 7월의 건저당을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없는 두 사람의 임차인도 소액 배당은 받아야 되죠. 대구니까 1,400을 받아가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이 낙찰되면 가장 먼저 1,400이 배당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세 사람의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역시 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800과 나머지 3개 대략 한 1억 6천 정도. 결국 이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1억 9천 이상의 이것은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1억이나 1억 2천에 낙찰 받아봐야 인수를 고려하면 어차피 1억 9천. 경매 비용을 고려하면 2억 이상의 낙찰을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이 물건을 조금 빨리 보셨다면 1억 7,700이나 1억 2,400일 때 이때 저 금액에서 좀 더 올린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2억 선 정도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1억 4천, 5천 이런 금액에 한 발 앞서서 입찰을 했다면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를 하다 보면 저는 자주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그때서 몰려드는 것. 그것은 한 발 늦은 거죠. 한 반발 정도 앞서서 가격이 너무 떨어지기 전에 남들이 관심을 가지기 전에 한 발 앞서서 또는 반발 앞서서 먼저 입찰하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구 주택과 같은 많은 이해관계에 있는 그런 사건은 허위의 권리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것을 조사하고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경매에 있어서 특히 명도를 하실 때는 채무자나 임차인의 약점을 잡아서 편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약점을 잡힐 수도 있겠죠.